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딸아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2명이 있어요. 큰 시누이는 타지역에 살고 있었고 저보다 2살이 어린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과는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가 뜬금없이 폐렴으로 진행이 되더니 폐혈 증세까지 보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가실 때만 해도 기침 감기라서 독감으로 번질까 싶어서 주사 한 대만 맞으시겠다면서 혼자서 멀쩡하게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는 별일이 아니겠거니 하시면서 한 며칠 입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아버님 입원 소식에 무척 놀랐습니다. 늘 활기차고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입원이라니. 시어머니께서 별것 아니라고 하셨지만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입원한 아버님 곁에는 시누이가 벌써 와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는데 얼굴 표정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조금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퇴근이 이렇게 빠르냐? 놀라지 마라. 폐렴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더라. 괜찮을 거야. 옆에 있던 시누이도 그랬습니다. 오빠, 그리고 옳게 언니. 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입원하는 거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러자 누워 계시던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왔냐. 별거 아닌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어여 너는 어서 그만 들어가거라. 네 아버지 얼굴 봤으면 되었다. 얘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냐. 여기는 나랑 말숙이랑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빨리 가기나 해. 그래 언니 가서. 내가 자식 있어. 직장 있어. 뭐 내가 아버지 병원 있어야지. 언니는 가서 애들이나 챙겨야지. 오빠도 가. 여기서 할 일도 없으니까 가는 김에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만나든지. 그래요. 아가씨 고생해요. 그래도 아버님 곁에 어머니랑 아가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고마워요. 고맙게는 혹시나 내일 올 때는 요 앞에 축전문점에서 비빔밥 좀 사가지고 와요.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통 병원판 맛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못 드시겠대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된 거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식사도 시켜 먹고 필요한 거 사도록 해요. 라고 하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빼꼼히 열어보면서 썩은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애기게 10만 원?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신의 대급박을 한 대 쥐어박으면서 그러셨습니다. 10만 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냐? 이게 아직도 동기한 줄 몰라. 올케가 평가하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너는 언제 속 차릴래? 그러자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누이가 앙탈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쪽팔리게 맨날 올케 언니 앞에서 내 기를 죽이더라. 내가 속을 안 차린 게 뭐가 있어. 엄마 옆에 맨날 붙어있던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네.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내가 죄 지었어요. 맨날 우리 집 일만 있을 때마다 내가 다 했잖아요. 옳게 하니까 한 게 뭐가 있어. 그러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저거 말한 것 좀 보게 라고 하시며 시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려다가 기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지 냅두세요. 말숙이가 저런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아버님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제가 시누이한테 그랬어요. 아가씨가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가씨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뾰로통해진 시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올케 언니가 우리 엄마보단 더 낫네. 내 속도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둘이 벌면서 10만 원이 뭐예요. 더 쓰지 그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복창이 터진다는 듯이 또 신우이한테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가 낳았지만 어째서 그러냐? 어디서 데려온 자식인 줄 알겠다. 네 오빠네가 돈을 쳐댕겨놓고 사는 줄 아냐? 네 올케 언니가 너처럼 게을러 빠져서 놀고 자빠져 있냐 이 말이다. 어떻게 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뭐 하는 것이여? 엄마 또 시작이네. 나 어디 다리 밑에 좋은 자식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도 어쩜 우리 셔매랑 똑같은 말만 해요. 나도 직장인처럼 아침에 멋지게 차려입고 폼나게 출근을 하고 싶다고요. 누가 그러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그랬냐? 일하러 가는 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재려고 가려고 하니까 네가 아직도 놀고 자빠져 있는 거야. 애도 안 낳으면서 사위 월급에만 기대서 사는 주제. 애 둘이나 낳고 살림하랴 돈 벌러 다니랴 알뜰하게 사는 네 올케 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맨날 이렇게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티격태격 했습니다. 신우이는 다른 엄마들처럼 딸 편은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며느리 편만 든다면서 시어머니를 몹시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 없이 사는 집에 시집을 와서 고맙다고 하셨고 제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두 애들도 시어머니가 다 보살펴 주셨어요. 시댁은 시내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회사 중심 상업지역에 있었는데 버스로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동료 직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회사와 먼 곳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어도 상관은 없었지만 저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도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부서에서 저만 차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댁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우리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야 믿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 아침 출근 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에는 늘 지각하기가 일쑤였어요.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그런 것 하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남들보다 한 40분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7시 반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 아침밥도 차려놓고 나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늘 출퇴근길이 힘이 들어서 반녹초가 되어서 회사에 도착을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먼 거리를 기름을 태우고 다니자니 한 달에 기름값만 해서 최소 15만 원에 보험비와 세금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남편과 둘이 기껏해야 월급쟁이 신세인데 아끼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신우에게 줬던 10만 원도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신우는 제 속도 모르고 남편과 제가 둘이서 버니까 얼마나 큰 돈이나 만지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신우는 옷가게에서 보조 점원으로 잠깐 알바를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돈을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어서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로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상사분들도 모시고 다닐 때가 많아서 차를 저에게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힘들어하는 제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안 되겠어. 자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지 말고 중고차라도 사서 다니는 게 어때? 중고차? 그래. 라세티가 튼튼하다고 하던데 연식은 좀 있어도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겉은 멀쩡하고 가격도 400만 원대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새 차라도 큰맘 먹고 뽑던지. 어때? 400만 원? 진짜 그렇게 싸? 혹시 문제가 있는 차가 아냐?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이진 않는데 새 차처럼 삐까뻔쩍하진 않아도 차차로 운전 연습용이라 생각하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몰아보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정말이지. 남편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또 그랬어요.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치고 자기 나이에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닌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야. 돈 아끼려다 골병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뽑든지 하자.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무척인 아까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롱 면허인 제 운전 실력을 감안해서 400만 원대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큰 맘을 먹고 그런 거였어요.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아버님을 뵈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입원 후 며칠 만에 폐렴 진단을 받으셨고 증세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 운전 연습을 받기 위해서 저의 중고차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받은 후에 급한 대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 거리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운전 연습을 한 채로 차를 몰았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상당히 서툴렀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만 잠깐 확인을 하고 남편을 병실에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주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 차 샀다며? 그래요, 중고차예요. 급한 대로 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며느리만 차가 없지 다른 집 며느리든 다 차를 갖고 다니더라. 그러자 또 시누이가 거기다 대고 그러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나도 없잖아.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졌는데 차가 왜 필요해? 너랑 네 올케언니랑 같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엄마, 또 그러기야? 나랑 원수 졌어? 헛소리 하지나 말어. 네 올케언니가 그동안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너 같으면 진작 못 다닌다고 그만뒀을 거다. 엄마는 그게 문제야. 내 친구 수양이 알죠? 그 애는 뭐 직장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벤츠 몰아요. 내가 수양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준인 줄 알기나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사이다로 날려버렸습니다. 너도 그럼 수양이 같은 서방을 만나지 그랬냐? 엄마, 또 이러게요? 박서방이 어때서 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수양이 말을 꺼내지를 말던지. 수양이는 펄사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그 선물로 받은 차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박서방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며. 그런 주제에 차는 무슨 차? 뭐요? 그럼 내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런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낳을 수 있어. 어때요? 아이고, 실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내 딸이지만 이렇게 소가지가 하나도 없어서 어쩌냐. 에이구, 내 팔자야. 남편은 저렇게 누워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것은 차 타령이 나고 있고. 어메, 머리 아파. 저는 그냥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산 중고차가 뭐 어쨌다고 저렇게 심술을 부리는 건지 어쩜 저런 시어머니한테서 저런 딸이 나왔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차를 구경했습니다. 별로 구경할 것도 말 것도 없었어요. 어머, 새 차 같네. 이거 어디서 샀대요? 오빠가 고른 거라고 했죠? 괜찮네. 껍데기도 이만하면 받을만하고. 언니는 좋겠다.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에다 보기 좋게 차도 있고. 난 뭐야? 병원에서 구질구질하게.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아보고 산 거 맞지? 요새는 사고난 차량을 감쪽같이 속이고 많이 판다고 하던데 검사는 다 해본 거지? 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서연이 아빠가 잘 꼼꼼히 체크했다고 했어요. 별일이 있겠어요? 어차피 제 첫 차라서 새 차 타기도 무섭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샀겠냐마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 차 시트는 좀 낡은 것 같으니까 내가 선물로 해주마. 그러자 또 시누이가 고춧가루 뿌렸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뭘 모르시면서. 차량 시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냐. 너도 네 올케언니한테 그 점 말 거니? 차량 썬팅지라도 교체해줘라. 엄마, 새 차도 아닌데 왜 돈 들여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드릴 일이 있으면 돈을 써야죠. 아가씨한테 선물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염려 말아요. 중고차라도 제 차가 좋아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날부터 시누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올케 언니도 차가 있는데 나만 뭐야?
돈이 있으면 너도 사거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아버지가 저렇게 아빠 놓고 계시는데 한가하게 그런 말들이 나오냐? 아버님의 증상은 나날이 나빠져 갔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병원에는 두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혼자서 가셨던 분인데 이상하게 입원을 하자마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더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희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담당 의사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뻔한 소리였어요.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때에는 이처럼 나빠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독감 예방과 폐렴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뿐인데 의외로 그 약이 나이도 있고 하셔서 그런지 나쁜 반응을 보여서 면역력을 더 약화시켰어요. 그럼 처음부터 연세를 감안해서 그런 독한 약을 쓰지 말았어야죠. 이건 명백히 의료과실이 아닌가요? 처음부터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처치도 받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건 과잉진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어느 병원에 가셨어도 똑같이 처방을 내렸을 겁니다. 과잉진료가 아니에요. 딱 잡아댄 의사 새끼들,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입원한다는 말에도 별일 아니겠거니 했었는데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수치가 다 나쁘다고만 나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바꾸자니 어떤 병원을 믿고 바꾸겠습니까? 남편의 사촌 동생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까 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의사들도 다 돌팔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교수라고 달고 있는 의사들도 다 의사가 아니에요. 서울로 가세요. 의료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이 뭐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말만 믿고 아버님을 맡겼더니 2달 만에 폐혈 증세가 보이더니 곧바로 중환자실에서 또 한 달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는 모든 진료를 원칙대로 시행만 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현직 의사가 쓴 책이었는데 의사는 절대로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약인지 아닌지 자세히 상태를 체크한 후에 진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 의료 지식이 있는 의사에게 의료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상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모든 식구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 더 크셨겠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곁에 시누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시어머니를 혼자 두시게 할 수 없어서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오시게 했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와중에도 시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 내가 뭔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백자도 사납게 친정일에 신경을 쓴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친정일에 신경을 쓰고 사는 거지. 친정일에 신경도 안 쓰는 못돼 처먹은 인간도 있어요. 그러는 언니는 한 번도 친정에 불려간 적은 없었잖아요. 아가씨가 얼마나 친정일에 불려다녔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는 그냥 아가씨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 곁에 계속 있어준 거고 또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언니는 말을 꼭 그렇게 모냥 빠지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어머니한테 신경을 좀 써야 해요. 식사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아가씨가 옆에서 어머니를 산책도 시켜드리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세요. 그 말에 갑자기 제 앞에 당겨 앉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요.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뭐가 잘못되다 한참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데 내가 차가 없잖아요. 맨날 택시 타고 어떻게 다녀요? 왜 못 다녀요? 택시 타고 다녀요. 그러자 갑자기 냉담한 어조로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거지예요. 남들도 다 타고 다니는 차도 없이 힘들게 택시를 불러서 타다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남이사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무슨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그랬습니다. 언니도 참 웃기네요. 언니도 차가 있으면서 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튼 내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올케 언니한테 많이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줘요. 1,000만 원?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으면 생돈 1,000만 원을 네 시누이 차 사라고 주겠냐? 면상을 보아니 이미 어떤 차를 살지 다 염두에 뒀더라고요. 1,000만 원을 달라니 나는 중고차 400만 원짜리도 고심고심해서 장만을 했는데 코미디 찍냐? 그저 웃기만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 모양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셨는데 병원에는 남 말고 누가 모시고 가요? 언니나 오빠도 양심이 있으면 내게 차값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러자 팔짝 뛰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중고차를 타요? 뭐요? 내 친구들도 다 싼 것을 타더라도 벤츠급 이상을 타는데 내가 미쳤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차를 사건 말건 간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알아서 해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없으니까 못 주니까 돈 있으면 사든지 말든지 그건 아가씨 맘이죠. 그랬더니 여시같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 눈깔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내가 벤츠 사도 되는 거죠? 아가씨가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왜 내 눈치를 봐요? 그럼 오빠 좀 설득해줘요. 아빠 사망보험금 1억이나 나왔는데 그 돈으로 내 차 사줘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아직 만져보지도 못한 아버님의 보험금으로 벤츠를 사달라고 하다니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돌아가신 와중에도 글쎄 아버님 보험금으로 뭘 할지 궁리했어요. 언니도 차가 있는데 나도 당연히 있어야죠. 내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도 다닐 텐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 병원 가는 도 혼자서 다 했어요. 당연히 제 차가 있어야죠.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팍 차고 나오셨습니다. 네가 병간호를 하긴 뭘 다 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장례식 때도 내내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쩌렁쩌렁 모소리로 그러셨어요. 나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병원엔 안 간다. 네 아버지가 병원만 안 갔어도 아직 살아있을 양반이다. 내가 그때 못 가게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또 병원을 가겠냐? 그러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 엄마, 이제 말을 하네. 그래도 병원에 가야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만 믿어요. 제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차만 사면 바로 모시고 다닐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신우이를 노려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아버지가 억울하게 저 세상에 갔는데 너는 그 와중에 네 아버지 목숨값을 두고 조와 날뛰었어. 네가 나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지. 당장에 꺼져라. 엄마, 왜 딸도 못 알아보고 그래요? 혹시 정신이 깜빡깜빡한 건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 말에 더 열받은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보험금 수익자는 바로 나다. 어이 애미야. 네 어머니. 네 차 그거 팔아버리고 내가 벤츠로 새 차로 사주마. 알겠냐?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신우는 시어머니 폭탄 같은 말에 노발대발하며 팔딱팔딱 뛰어다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엄마가 머리가 통거야.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술 더 뜨셨습니다. 말수가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사경을 헤맸는데도 네가 네 머릿속에는 오로지 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차살 궁리만 한 것 아니냐? 이런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다시 토해내고 싶다. 그 말에 신우가 얼른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시면서 문틈새로 신우가 제게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게 벤츠를 사주셨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잡혀서 함부로 까불지 못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도 똑같은 며느리는 없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제 맘도 잘 알아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제 친정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딸아이가 1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내에서 만나서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법무사입니다. 남편도 법무사인데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부부로 있기가 껄끄러워서 제가 따로 나와서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법무사라며 주위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중졸이셨고 조그만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참모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험한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못 걸으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 옥탑의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1명 있었는데 23살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도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 아이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댁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냐? 없는 집에 시집을 가면 고생팔자가 확 열리는 법이야. 네 능력에 네 미모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래? 그런데 저는 이미 남편이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상태라서 친정 부모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법무사인데 시댁 형편이 어렵게 사는 게 무슨 대수예요? 걱정 말아요.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없이 사는 집에 온다니 나야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시어머니는 저를 참 이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향한 마음 하나로 순수한 사랑뿐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법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공부에만 신경을 쓰느라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남편의 겉모습만 봐서는 부잣집의 막내 도련님처럼 생겼어요. 귀티가 촤잘 흐르는 생김새에 여자께나 한 부대는 끌고 다녔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에 집중을 하느라 단 한 번도 연애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도 야가 빠진 남자들을 여름 만나다 보니까 남편처럼 이렇듯 순수한 남자가 더 끌렸어요. 남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법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받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웬만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동생이랑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어. 내 동생 자기도 힘들 텐데 용돈도 보내주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다 나한테 다 썼어.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았지.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는 앞으로 더욱더 잘하고 살 거야. 도움을 준 고마운 가족이든 아니든 가족한테 서로 잘하고 사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그 말에도 별로 개의치 않아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간의 생활비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식당 참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는데 일을 안 하고 아들이 준 돈만 팔아보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 나도 일을 해야 살지. 놀면 뭐하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건강하신데 집에만 계시면 뭐하나요? 힘든 일만 아니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외벌이로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키우냐면서 늘 시누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는 몽땅 신우이한테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치며 화장지 하나까지도 신우이 살림에 보태라고 다 갖다 주는 것 같았는데 그걸 뭐라 할 수 있나요?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신우이가 애들 셋이나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전화를 주셨어요. 라연이야, 미냐? 집에 왔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지금 내가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네? 이 시간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툭 끊으셨어요. 무슨 일이지?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서 집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방문 연락이 의아했습니다. 고지어 현관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 뒤로 누군가 더 있더라고요. 밤중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신우이였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씨 아니에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밤중에 미안하네.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시어머니 한 손에는 신우의 5살짜리 큰아들의 손을 잡고서 그러셨어요. 일단 애들 치우니까 얼른 들어가자 라고 하시며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이제 갓돌이 지난 신우의 막내딸을 받아서 작은 방울 안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엉겁결에 신우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조금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들어오라고 하자 어린 둘째 아들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옳게 언니, 우리 현수가 오줌이 마렵대. 화장실 어디야? 응, 저기야. 이쪽으로 데리고 와.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나와서 열려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만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문 앞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예 살러 온 거야? 불길한 예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든 어린 신우의 막내딸이 예민하다며 다시 제 안방 침대에다 눕혔어요. 시어머니가 잠든 애를 제 안방 침대에다 다시 눕히고 나오시길래 여쭸어요. 어머니, 밖에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냐? 여태 안으로 안 나르고 뭐했냐? 네? 아가씨 짐이에요? 무슨 짐이 저렇게 많아요? 이사한 줄 알겠네요. 아니, 그럼 애가 셋인데 안 그러겠냐? 얼른 날르라니까 뭐해? 네.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신경이 날카로우신 게 다른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신우도 화장실에서 아들 오줌을 누이고 나와서 짐을 저희 집 안으로 들여다 놨어요. 제가 그런 신우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안경 좀 벗어봐요. 밤중에 무슨 안경을 그렇게 진한 색깔로 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냅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냅둬라. 쓸만하니까 썼겠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남았냐? 또 한 번 제게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여간 기분이 언짢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게 화내실 일은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신우는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앉아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서 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진숙이가 박서방이랑 싸웠단다. 저 조망만한 얼굴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주먹질을 했어. 그런 놈하고 살겄냐? 그래서 내가 이리로 애들 데리고 오라고 했다. 네? 싸웠는데 애들 데리고 이리로 오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의 안경을 벗기더니 신우의 눈탱이가 밤탱이 같은 모습을 가리키며 제게 그러셨어요. 이것 좀 봐라. 허구한 날 싸움만 났다 하면 애들 앞이고 뒤건 간에 분간을 안고 이렇게 주먹질인데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어머니 집으로 가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자 신우와 시어머니가 둘이 함께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웃더니 제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 이거냐? 불쌍한 네 신우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들이 셋인데 그 추운 옥탑방집에서 어찌 지낸단 말이냐? 우풍이 심해서 나도 잘 씻지도 못해. 별스럽네. 눈치 주지 마라.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년 취급을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보기도 안쓰럽게도 상당히 많이 얻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심기가 영 불편하고 예민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왔으니까 작은 방에다 이불을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애들과 함께 자도록 해요. 어머니는 어쩌실 거예요? 어쩌긴 뭘 어쩌냐? 나도 오늘은 진숙이라 할 말도 많으니까 자고 갈란다. 너무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렇게 처량한 몰골로 나타났는데요. 애들까지 셋이서 어쩌겠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오로지 신우이 생각뿐이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사위한테 딸이 얻어 터졌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저도 많이 속이 상했지만 부부싸움이라서 이러쿵 저러쿵 묻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신우이 얘기를 들을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애들 좀 잘 봐라. 내가 진숙이라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애들 밥 좀 챙겨 먹여. 네, 그럴게요. 뭐 어쩌겠습니까? 어린 신우이 아들들을 굶길 순 없었으니 제가 챙겨 먹여야죠. 무슨 일 때문에 싸워서 저 모양이 됐는지는 몰라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을 생각인지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구하고 와야 하는 게 아닌지 무작정 찾아와서 이게 무슨 민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해서 오빠 집으로 피신을 온 건데 마음 넓게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이 애들 밥을 챙겨 먹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안 오고 뭐해? 빨리 와. 어머니랑 아가씨가 애들 데리고 와 있어. 뭐? 왜? 나도 몰라. 자기한테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으셨어? 응, 무슨 일 있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가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리로 온 것 같아. 빨리 오기나 해. 알았어, 다 왔어. 남편이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신우이 함께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시더니 남편만 쏙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신우이가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며 그랬습니다. 이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이렇게 패? 라고 하면서 남편이 매부에게 전화를 해서 꼬레꼬레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매부가 그러고도 남자야. 나이도 어린 내 동생을 데려가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너 나한테 눈에 보이면 뒤질 줄 알아. 알았어? 라며 한참을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희한하네. 왜 저래? 잡아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른 때는 언제고 왜 저러는 거야? 남편은 자기 매부와 한참 동안이나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작은 방에서 나와서 베란다로 나가서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모양이에요. 저는 궁금한 나머지 베란다로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제게 그랬어요. 너는 모르는 게 더 낫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알아야지. 말해봐. 아니, 그냥 하기 싫어. 들어가 있어. 추우니까 감기 들겠다. 담배 끊었는데 담배 생각이 나서 죽겠네. 왜 아가씨 얼굴을 저 모양으로 만든 거래? 얻어 터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짐 싸서 오라고 한 거지. 아니, 그럼 어머니 집도 있는데 왜 여기로 온 거야? 저 모양으로 온 사람을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짐 싸서 온 걸 보면 하루 이틀 있을 것 같지가 않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진숙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가 조금만 참아. 내가 오빠니까 친정이랍시고 찾아온 거잖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자. 알았어.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싸운 건지 말 안 해줄 거야? 좋은 얘기도 아닌데 너까지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한테나 진숙이한테도 먼저 말해주기 전에 묻지도 마. 지금 엄마도 그렇고 진숙이도 참 힘들어해.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신우이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대고
꼬치꼬치 묻기도 거시기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제 딸의 방인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신우네 가족들과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 애들을 돌봐주신다면서 다니던 식당도 잠시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그냥 사셨습니다. 부부싸움이니까 한 며칠 있다가 가겠거니 했는데 갈 생각을 도통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기네들끼리 밥 해먹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산을 이루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네 아들 둘이 어찌나 나대던지 혼을 쏙 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불쌍하다며 신우이에게 손 하나 까딱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나기도 했고 스팀을 받는 듯해서 제가 신우이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설거지는 해놨어야지. 이게 뭐야.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는 기본이 아니에요? 설마 나보고 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언니, 그냥 냅둬요. 내가 할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며느리밥을 따로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밥 먹고 난 뒤에 그대로 상도 안 치우고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밥을 먹었으면 상도 치워야죠. 이건 왜 그냥 둔 거예요? 지금 바로 치워요.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라고 하자 갑자기 서럽게 울면서 생쇼를 했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언니가 올 때가 되어서 밥 먹으라고 안 치운 거예요. 언니가 밥 먹고 치우면 될 것을 왜 잔소리 폭탄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새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제게 달려와서 그러셨습니다. 너 뭐하는 물건이냐? 네가 지금 진숙이를 구박하는 거냐? 네가 네 집이니까 네가 다 해야지 누구 보고 하란 말이야. 너는 진숙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디서 신우이를 시켜 먹으려고 해? 싹 다 네가 다 해라. 지가 밥도 안 차려주면서 잘 차려 먹으면 고마워할 일이지. 말도 많네. 이젠 보자 하니까 쌍으로 내 속을 긁어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도 안 차려놓고 먹다 남은 반찬에다 밥 먹고 치우라고 하질 않나. 설거지를 나보고 하라는 듯이 산을 이루고 있지를 않나. 피곤해 죽겠는데 왕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다고 그러세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디다 터진 게 불쌍해요? 최소한 옳기는 집에 와 있으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A잖아요. 어머니는 일도 안 나가시면서 뭐 하시느라 제 저녁밥상도 안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아가씨가 먹다 남은 반찬에다 더러운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거지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둔내 쌍심지를 켜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뭐시여? 네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진숙이가 저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오니까 우습게 보여? 네가 사람 같으면 그러면 못 쓴다. 네 집에 왔으니까 네가 밥도 차려주고 출근도 하고 일찍 와서 저녁밥도 해줘야지. 안 그러냐? 참 기가 막혀서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가 어거지 소리를 해대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뿔난 김에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가씨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 말 다 했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친숙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거기다 기름칠하냐? 어? 어머니가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고 저는 안 보여요? 제가 무슨 죄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받아줬더니 밥 안 차려준다고 하질 않나. 일하고 온 사람한테 설거지거리를 남겨놓질 않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오메, 이거 말하는 것 좀 보소. 완전 상전일세.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잔소리 따발총을 시작하시길래 제가 신우이를 잡았어요. 아가씨, 욕조 애들 기저귀랑 옷들을 담가놨던데 빨리 치우던지 빨던지 해.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안 치워? 남의 집에 왔으면 최소한 그런 눈치는 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 이상은 저에게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일단 시대 식구들이 내 공간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자체가 하나부터 10까지 스트레스일 뿐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퇴근해서 집에 오기가 싫더라고요.
제 딸은 라연이만 아니었으면 집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라연이는 친정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돌봐주시다가 주말에만 제가 데리러 가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집에 계시면서 라연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 얼굴 표정이 험악해지자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매랑 시누이가 그렇게 네 눈에는 우습냐? 내가 네가 법무사라서 잘났다고 이뻐라 해주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해서 법무사를 만들었는지 알긴 하냐? 저도 지겨워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생색도 적당히 내셨어야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생색낼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시 어째? 네 남편 공부를 시키려고 진숙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 줄이나 알아? 아가씨도 그래요. 동생 오빠 공부하려고 용돈 좀 대준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더 열받은 시어머니가 얼른 내뱉은 말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진숙이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다 네 서방 공부시키려다가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라연이 아빠랑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제가 뭐 어쨌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냐? 그래, 그럼 긴 말 할 것 없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말씀해보세요. 또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내가 라연이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여기 집을 팔아서 진숙이 빚부터 갚아야겠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살면 되니까 둘이 돈을 잘 버니까 금방 또 집을 사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제 귀가 어떻게 됐나 하고 의심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시는 거야? 말 같지도 않아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 빚 좀 먹고 저희 집을 팔자는 말은 뭐예요?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자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 두 손을 잡고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진숙이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알아듣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말이다. 진숙이가 임신을 해서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애들만 키웠잖니. 돈이 어디에 있어서 네 신랑 공부를 시켰겠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잖아. 학원비며 책값이며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벌어서 돈 대줬겠니? 그래서요? 진숙이가 할 수 없이 박서방 돈에 손을 댔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돈을 많이 빌렸은 모양이야. 그게 제때 갚았으면 될 것을. 너도 알다시피 박서방 가게가 잘 안 됐잖니. 진숙이가 아무도 모르게 알아서 잘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1억 8천만 원이나 되었지 뭐냐. 그러니까 니들이 갚아줘야지. 어쩌냐. 그래서 제가 신우를 한번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라인이 아빠랑 알아서 상의하시고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아가씨 빚을 갚으라 말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대로 불쌍해서 며칠 지내다 가라고 했더니 이제 빚까지 떠안길 작정이세요? 난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지금 당장에 돌아가세요. 두 분 다 내 집에서 나가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붙잡고 얼르며 타이르듯이 그랬습니다. 너는 안 봐서 모른다. 진숙이가 얼마나 네 신랑한테 잘했는 줄 아냐? 오죽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네 남편 공부를 시키려다가 저 지경이 되었겠냐. 지금 진숙이가 저렇게 지 남편한테 얻어 터진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줬다고 말이다. 어머니, 백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헛수고 마시고 아가씨랑 지금 당장에 짐 싸서 돌아가세요. 그래도 애원하듯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이혼을 당하고 애들하고도 떨어져 살면 좋겠냐? 이혼을 당하긴 누가 당해요? 아가씨가 이혼을 해야죠. 눈탱이 팜탱이를 만든 남자랑
더 살아봤자 좋은 꼴 못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죠. 그리고 아가씨가 진 빚은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 보고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집을 팔면 대출을 빼고도 진숙이 돈은 갚을 수 있을 것 아니냐. 너희들은 금방 집 사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 이번 한 번만 진숙이 좀 살려다오. 알았으니까 일단 아가씨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생각은 해볼 테니까요. 그러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좋아 죽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젠 진숙이 너도 살았다. 네가 네 남편 몰래 빚진 거 갚으면 더 이상 뭐라 하겠냐? 아이고, 내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는 날개가 달렸는지 기분이 날아갈 듯한 모양이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차 제게 물었습니다. 꼭 진숙이 돈을 갚아야 하니까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진숙이 빚을 갚아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하기 전에 얼른 가세요. 아니다. 가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설거지랑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가마. 라고 하시며 신우한테는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그때서야 제 저녁 밥상을 차린다고 설레발을 떠셨습니다. 먹다 남은 찌개는 냅두고 새로 순두부찌개를 끓여서 밥상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욕조에 있는 신우 애들 빨래도 하시고 집안 청소도 한다며 신우이를 한참 동안이나 밥석을 떨다가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는지 오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라연이 엄마, 정말이야? 뭘? 진숙이 빚 갚아준다고 했다며. 진짜로 이 집을 팔아서 돈 만들어줄 거냐고. 아니, 내가 미쳤냐? 나와 상관도 없는 돈을 왜 갚아주냐? 뻔한 거 아니냐? 아가씨가 이리저리 돈 갖다가 흥청망청 쓰고 갚아달라는 건데 저러니까 자기 신랑한테 얻어 터지고 살지. 안 그러냐? 뭐? 그럼 엄마한테 헛소리 한 거야? 얼른 내 집에서 나가시게 하려고 생각해본다고 할 뿐이지 갚아준다고 한 적 없다.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진숙이 힘든 모양이던데 이 집 팔고 갚아주자. 애가 셋인데 이혼하게 생겼어. 네 앞길이나 걱정하시지. 네 동생보다 네가 먼저 이혼하게 됐는데 모르겠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번 빨대 꽂은 맛을 본 사람이 또 안 그러겠냐? 자기 남편 몰래 1억 8천만 원 빚을 진 인간도 정상이 아닌데 그 빚이 자기 공부 뒷바라지 썼다고 사기치는 인간도 더 정상이 아니지 않냐? 집 팔아서 신이 빚 갚아달라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남편이란 작자도 못 믿을 인간이다. 이혼하자. 뭐야? 고작 그 정도 이혼 말이 나와. 고작 그 정도라고 했냐? 넌 그게 문제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팔 테니까 너한테 남은 돈 있으면 네 동생한테 빚 갚아주던지 알아서 해라.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전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이 안 된다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이상 멈추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귀에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네가 제정신으로 진숙이 빚을 갚아준다고 한 줄 알았더니 뭐 이혼?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집 팔았으니까 라인이 아빠한테 아가씨 빚 갚아달라고 하세요. 돈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남편 몰래 남편이 들었던 적금을 깨서 투자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꽤 큰 금액으로 불었어요. 미리 이혼 서류 도장을 찍기 전에 빼돌렸습니다. 저도 신우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일개 밑바닥 사원에서 본부장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아마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빨리 승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낙하산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은 회사 오너의 오른팔 격인 이사님의 아들이라 간영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지역의 본부장급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수행비서로 남편 차를 운전해주는 기사님을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남편이 직접 뽑았지만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자차가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 남편 운전기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갑자기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었어요. 남편이 바쁜 관계로 제가 대신에 추천받은 그 기사님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아주 어린 청년이란 것과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알바로 생각을 하고 대충 돈이 모아지면 그만둘 생각인가 싶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자주 바뀌어서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생활과 가장 밀접한 직원인데 저와 남편과도 코드가 잘 맞아야 하고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라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펴들었더니 이건 대기업에나 들어갈 스펙이었어요. 명문대 졸업이라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대충 몇 개월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지원을 했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오래도록 함께 해줄 분이 필요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안 뽑아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꼭 사모님을 만나서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요? 저를 아세요? 네, 잘 압니다. 수년 전에 서대식 씨와 결혼까지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뜬금없이 그 이름 석자, 서대식.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사람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저는 서대식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모님을 만나서 꼭 들려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봐요. 나는 서대식 이름 석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날 만큼 소름이 끼쳐요. 번지수 잘못 짚었으니까 당장에 돌아가요. 네, 물론 그러실 겁니다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저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뭐요? 고마워한다고요? 어디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괜히 헛소리로 내 시간만 축낸다면 각오하세요. 그러면서 듣기 시작한 서대식의 사촌 동생이란 사람의 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그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서대식이란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고서 예비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식을 하루를 남겨두고 있던 때였어요. 그 예비 남편이었던 서대식 씨는 저와는 5년이나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축제 때 놀러 갔었다가 거기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서대식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학교에서도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노래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통기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팬심이 두터운 알바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주최하는 미팅이 있다고 해서 선살같이 달려갔었어요. 미팅엔 관심이 없었고 서대식이란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 바람대로 그 사람과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사귀었고 결국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꿈은 가수가 되어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 때문에 가수의 꿈은 져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지식하신 분이라서 가수는 딴따라라며 과시했기 때문이었죠.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대식도 자기 자신이 가수로 성공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왜 막판에 와서 나를 배신하고 떠났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컸던 만큼 더 빨리 잊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홧김에 일사천리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지금의 남편은 서대식과 제가 연애를 할 때도 늘 제게 대시를 해왔었고 한결같이 저를 우상처럼 떠받들던 사람이고 제 신랑감으로서도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제겐 그저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서대식의 집안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로 특용작물인 버섯을 찾지만 다양하게 재배를 하면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버섯 요리 전문점을 운영을 하는 집이었어요.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준비도 다 마치고 결혼식만 올리면 되었는데 결혼식 전날에 제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예비시댁에 보냈던 혼수 예단을 통째로 그대로 싸서 택배로 보내왔고 돈도 제 계좌로 다시 싹 다 이체를 했더라고요. 그가 전화통화로 알려온 것도 아니었고 톡으로만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헤어지자. 나 지금 공항이다. 하와이로 떠날 거니까 날 잊어라. 그 톡과 함께 보내온 사진이 저를 경악케 했습니다.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떤 여자와 손잡고 다정하게 찍은 공항 인증샷이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미쳤냐? 그 여자 누구야? 너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인 줄 아냐? 네 집보다 더 잘 사는 애야. 재벌 2세라고 들어는 봤을 거다. 나 좋다는데 어쩌냐? 네 집에 사위가 되는 것보다는 100번은 낫다. 그게 마지막 통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이 제 결혼식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미치고 팔딱 뛰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도 안 되는 예비신랑과 예비시댁이었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두 다 제 연락을 피했어요. 어쩔 수 없이 미리 연락해놓은 하객들께는 결혼이 사정이 생겨서 연기가 되었음을 알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그 무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제 분노를 함께 이해를 해주며 서대식에 대한 뒷조사를 대신 해주었어요. 예비신랑이 뒷조사를 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서대식이란 그놈 완전히 나쁜 자식이야. 너를 완전히 속여왔던데 그래? 너랑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재벌 2세란 그 여자애랑 계속해서 만나왔더라. 재벌 2세만 출입을 한다던 강남의 목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만난 모양이던데 이런 자식은 차라리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래서 미련 없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화도 늘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해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었고 그는 내가 돈이 많아 보여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더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가 보이니까 갈아탄 것일 뿐이라고요. 제가 그걸 눈치를 못 챈 것은 제 잘못이니까 인생 수업을 잘 한 것이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대식 씨의 사촌동생이란 자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이 사모님을 떠나게 된 것은 순전히 사모님의 남편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사모님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형이 내게 부탁을 해서 일부러 사모님을 만나려고 온 거니까요. 뭐요? 서대식 씨가 부탁을 했다고요? 네, 사모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또 뭐야? 들을수록 해괴망측했습니다. 내가 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건가요? 더 궁금하시다면 이곳으로 가셔서 형을 만나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쪽지에다 뭔가를 적어주고 갔습니다. 내가 미쳤어? 그런 자식을 만나게.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할수록 깨름직했습니다. 서대식 씨가 나를 떠난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지? 어찌됐든 서대식 씨가 내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사촌동생을 내게 일부러 보냈으니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쪽도 팔리고 그래서 예비시댁에 쫓아가서 한바탕 휘젓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 창피하니까 조용히 보내버리자고 지금의 남편이 설득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안무양 없었던 일인 것처럼 되어버렸었죠. 그럴 가치도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사실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대식 씨를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내 남편 탓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한적한 교회 작은 카페였어요. 거기는 서대식 씨의 여동생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서대식 씨는 거기서 노래도 부르면서
함께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제가 올 줄 알았는지 서대식 씨의 여동생이 금방 서대식 씨를 부르러 갔어요. 한참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서대식 씨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는데 내가 알던 예전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몸이 건조하게 말을 건네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랍시고 그러더군요. 이 몽복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그 재벌 이세는 어디 있니?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크게 웃어 제끼더니 그러더라고요. 재벌 이세? 그딴 거 없어. 내 주제에 무슨 재벌 이세? 네가 나한테 안 그랬냐? 재벌 이세가 나보다 더 좋다고. 이제 와서 나는 왜 보자고 했니? 내가 단도직입으로 말할게. 네 남편이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찍은 그 여자가 진짜 재벌 2세가 아니었어. 네 남편이 돈 주고 그 여자를 사서 일부러 내게 붙인 거야. 그게 또 무슨 헛소리. 이제 내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심통이 났냐? 네가 말하는 거 사실이 아니면 네 아구통이 날아갈 줄 알아. 알았어? 계속해서 말해봐. 네가 내 말을 믿건 말건 네 자유야. 네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입 아프게 길게 말하지 않을게. 그래? 증거는 있어? 내 남편이 어떻게 그 여자를 사서 너한테 붙였다는 거지? 나도 미친놈이지. 네 집에서도 나 같은 평범한 족속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 죽으려고 했는데 재벌 2세가 가당키 나냐? 그래서 그 여자가 어쨌다는 거야? 영 이렇게 어렵게 걸음을 했으니까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변심한 옛 연인의 상판대기를 보고 있자니까 그때 악감정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빈정이 상해서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별 얘기가 아니면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 또 나도 네 남편한테 당한 게 분하기도 해서 그런 거니까 잘 들어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해서 제 남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남편 한마디로 개 양아치 새끼야. 나도 깜빡 속았다니까. 네 집에서 하도 기를 팍팍 죽이니까 그 자식이 사탕 발리면 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 거야. 재벌 2세만 모여서 한 클럽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사이에 끼워주겠다는 말에 혹했지 뭐냐. 일부러 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꼬셔서 하와이로 도망치게 만든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권현한테 속아서 다 털리고 권현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리까지 병신이 돼버렸지 뭐냐. 나중에 잡아서 물어보니까 네 남편한테 돈 받고 나한테 접근을 한 거더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혼을 막아달라고 했다더라. 내가 미쳤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네가 내 남편 때문에 재벌 2세라고 살충난 여자 꼬임에 빠져서 나를 차버리고 도망을 갔으니 내 남편이 나쁜 놈이다 이거냐? 다리는 차업자득이네. 못할 짓을 했으니까 죄 받을 거야.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냐? 겨우 이것을 말하려고 나를 불러냈냐? 수작 부리지 마, 이 자식아. 아직 말 다 안 했다. 더 들어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을 반성한 의미로 용기를 낸 거니까. 그래? 말해봐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아버지가 창업한 그 회사가 네 시아버지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더라. 아마도 네 남편이 네 아버지의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이건 그동안 내가 수집한 정보야. 내게 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냐? 너 이걸 보면 내게 고마워할 거다. 내가 그 자식한테 배운 게 있잖냐. 나도 똑같이 했지. 네 남편이 강남에 있는 술집에 드나드는 20대 어린 여대생의 스폰서인 건 몰랐지?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인가? 그러더라. 내가 그 애들한테 돈 쓰느라고 있는 돈 다 탕진했다. 걔네들 통해서 알아낸 거야. 걔네들도 아무리 스폰을 받는 입장이더라도 자기 말고 다른 여자랑 양다리를 거친 거 보고서 열받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한테 쉽게 정보를 캐내주더라고. 그 애들도 언제 어느 때 스폰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거기는 여러 개의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녹음기 하나를 들어서 바로 제 앞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랑 신혼인데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거야? 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내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왜 결혼을 했겠어? 왜 했는데? 이건 비밀인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장인한테 빼앗겨서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래. 그럼 자기 장인 회사가 원래는 자기네 것이었어? 응, 우리 아버지가 원체 순둥이여서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를 못해. 그니까 죽도록 몸바쳐서 일해놓고 남 좋은 일만 시켰지. 두고 봐. 내가 아버지 회사를 되찾아서 보기 좋게 내 마누라를 차버릴 거야. 그게 내가 하는 복수야.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해. 너무 꿈만 꾸는 거 아니야? 자기 와이프한테는 남동생도 있다며. 무슨 수로 되찾아와? 처남? 처남이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다 방법이 있어. 마약쟁이로 만들어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던가.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는 맞는데 이것도 목소리를 똑같이 변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실이냐? 만약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장난을 친 거면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너는 그냥 안 놔둔다. 알았냐? 알았으니까 잘해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항상 내 의견과 내 비율을 잘 맞춰주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늘 깔끔하고 매너있게 굴었으니까요. 허튼 구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찾을 때까지 남동생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나름 알아본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도 알리고 남동생에게도 알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집에 왔는데 어디야? 데리러 갈게. 말만 해. 그래? 경찰서로 와. 거긴 왜 갔어? 교통사고 났어? 아니, 오면 알게 되니까 오기나 해. 알았어. 우리 자기 무슨 일이야? 얼른 갈게. 자기는 무슨 자기? 연기도 수준급이네. 저는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그랬습니다. 남편이 마침 경찰서로 갈 것 같으니까 오면 바로 체포하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어요. 결국에 시아버지도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젠 시아버지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물증으로 남편이 저를 기망해서 사기 결혼을 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결정이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아서 호화 변호사 군단을 이끌고 전력 질주를 하더니만 잘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잘도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서대식이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살짝 입김만 불어넣어줬을 뿐인데 설마 했는데 하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천벌을 받았는지 새로 벤츠 신형으로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급발진 사고로 뇌진탕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하고 살지 그랬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눈썹 문신과 네일샵을 함께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22살에 초등학교 때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승희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곳에 다니게 됐고 승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바람에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었죠. 승희에게는 오빠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오빠가 저희 예비 신랑이었어요. 저와는 나이차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요. 승희네 집에서는 제가 승희의 큰오빠와 사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승희의 큰오빠가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요. 의대 지망을 했었는데 낙방을 하고 인서울 명문대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어요. 승희랑 친한 사이라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엉뚱한데 정신을 팔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 아니어도 일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운도 좋게 입학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차피 남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처음부터 취업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 졸업장만 따자는 식으로
학점도 겨우 따는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도 없었고 큰 그림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네, 별의별 친구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애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게 뻔한데 말입니다. 제 주변에 참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친구들도 많던데 저는 그런 과가 아니었으니 승리 집에서 저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저는 그저 처음부터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과정이 싫었을 뿐입니다. 그냥 유일하게 책을 좋아했고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떠드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겐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간다는 말도 없이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돌연사 비슷하게 가신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도 없고 언니나 오빠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엄마한테는 이모나 오빠도 없었기 때문에 왕래할 사촌 형제도 없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혼자 컸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남에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도 엄마가 없어서 슬픈 것보다도 더 이상 제 응석바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에 서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애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혼자서 밥도 차려 먹어야 했고 엄마처럼 집안일도 알아서 찾아서 해야 했고 심지어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이나 계란 같은 것도 사다 놓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기 때문에 집안 청소나 정리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늘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 늘 단정한 차림으로 다니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빠는 제가 제 일은 알아서 다 잘하니까 늘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엄마가 만지던 물건들은 그대로 집안에 있었어요. 엄마 옷이나 쓰시던 화장품과 사진들 그리고 신발도 그대로 두었어요. 아빠가 엄마 물건을 따로 갖다가 버리지 않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보이진 않지만 늘 옆에 있는 것만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외에는 아무도 제 친구들은 제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제가 또래 친구들이 철이 없어 보이기까지 했으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잠시뿐이고 친구들 속에서 이상한 외로움을 더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엄마란 존재의 그늘 속에서 참 행복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것은 승희뿐이었습니다. 승희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는 않았어도 승희하고는 곧잘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 있었던 내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승희의 큰오빠였어요. 승희와 영화관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승희 큰오빠가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승희는 좋겠다. 그 말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승희에게 여러 번 했었던 모양이었어요. 승희가 그 말을 승희 큰오빠에게 했었는지 승희가 제게 그랬습니다. 너 내가 부럽다고 했지? 내가? 아, 오빠들이 있어서 부럽다고? 그랬지. 부럽지.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래? 그래서 내가 큰오빠한테 네가 했던 말을 해줬더니 그러더라. 오빠가 여동생 하나 더 둔 셈 칠 테니까 자기를 오빠로 모시래.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응, 우리 오빠 헛소리 안 해. 너도 우리 오빠를 친오빠처럼 받들어 모시면 혹시 아냐? 너 쫓아다니는 못난 애들이 있으면 우리 오빠가 다 쫓아낼 테니까. 어때? 나야 황송하지 라고 하며 그저 웃고 말았을 뿐이었는데 진짜로 친오빠처럼 안부를 물어오고 한 번씩 승희와 함께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야 승희 오빠라서 친오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챙겨준 그 따스함이 무척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정이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승희 큰오빠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승희 큰오빠와 단둘이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승희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했던 송태 얘기까지 승희 큰오빠에게 말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아줌마들 얘기나 엄마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서 한 번씩 생각이 나면 혼자서 엄마가 계시는 시립묘지에 찾아간다는 말까지 다 했습니다. 승희 큰오빠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승희도 미리 알고 있었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승희 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러셨어요. 소연아, 네가 우리 승희 친구라면 참 좋겠다. 난 네가 그냥 승희 친구로만 있어주면 좋겠어. 우리 승수가 너보다 8살이나 많은데 뭐가 좋냐? 소심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장장 1시간에 걸쳐서 승희 엄마가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왜 승희의 큰오빠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딱 하나, 그것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넌 나이도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도 친정이 탄탄한 집이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만 너는 엄마도 안 계시잖니. 네가 승희한테 들어서 잘 알겠지만 우리 승수는 우리 집의 기둥뿌리다. 지금 의대에 가야 될 애인데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갔어. 그것도 안타까운데 친정에 도움도 못 받는 집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엔 어미 없이 자란 딸에게는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승희와 승희 큰오빠 때문에 참 행복했었구나 싶었어요. 승희 엄마가 그토록 내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며 저와 승희 큰오빠와의 결혼을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승수 오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승수 오빠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결혼 문제를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 알았지? 결혼은 우리 둘이서 하는 것이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 물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직 우리 결혼은 급한 게 아니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는 승수 오빠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단짝 친구의 승희 엄마가 내가 며느리로서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빈대처럼 달랍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승희 말로는 승수 오빠와 승희 엄마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희를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꺼려해지긴 했는데 오랜만에 승희가 만나자고 해서 바람도 쏠 겸 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연아, 승수 오빠랑 안 만나더라도 나랑 그 만나자. 나도 멀리 할 거야? 그러지 마. 오히려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너고 승수 오빠는 승수 오빠니까. 그때 마침 승희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것 같더니 받아서 얼른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 어? 아니, 끊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응, 알았어. 승희 엄마인 것 같아서 있어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짓거리다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페 있는 화장실에다 손을 씻으면서 그물어 든 실반지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삐 그 카페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2칸짜리 화장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수도꼭지 옆에 제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어서 집어들고 가면 그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승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어지간히 좀 해. 서연이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착한 건 엄마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 뭐? 인상이 침울해서 박복하게 생겼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지. 뭐? 서연이 엄마가 일찍 죽은 것이 서연이 잘못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팔자 타령이네. 승수 오빠랑 만난 것 같지 않던데
걱정 마. 저는 거기까지 엿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승희가 모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나를 위해서 불러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이젠 승희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여자원이 승희가 먼저 연락을 해와도 핑계대고 만나지 않았고 길게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중 추돌사고였다고 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보호자가 저뿐이라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틈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서 수술을 2-3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경찰들도 왔다가 가고 재혼이 가출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승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승희야, 승수 오빠는 안 만나니까 그만 감시해.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다.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하시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너까지 힘들게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말에 놀란 승희가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제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으니까요. 아빠도 아빠였지만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도 문제였어요. 아빠 회사는 외국에서 중고기계를 들여와서 국내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쓰던 중고기계를 동남아 쪽에 파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이라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천만다행히도 아빠가 실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당장에 제가 실무를 몰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담당 변호사와 공장장님이 저를 돕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을 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승희가 처음으로 제 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빠의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작은 빌딩까지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돈으로 따지자면 승희네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거는 맞았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의 법률 전문인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서 놀라 자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 공장에 웬 한 무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들먹이고 아빠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랬다네요. 여기가 김헌중 씨가 회장님이 맞아요. 딸이 딱 한 명만 있다고 하던데 김서현이라고. 여기 있는 이 사진과 똑같이 생겼어요. 연휴 3일을 또 다른 무리가 찾아와서 호구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이해 관계자인가 싶기도 해서 CCTV 녹화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저장을 해놓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녹화 장면을 봤는데 깜놀했습니다. 승희의 부모님과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승희가 그새 여시처럼 자기 집에 가서 별소리를 타 있는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아빠가 결국에 눈 한 번 못 뜨고 그냥 가시게 되어서 그 일은 잠시 묻히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장례 준비로 슬플 새도 없는 저에게 승희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승희 어머니가 먼저 제 2손을 잡아주시며 눈물 콧물을 다 찍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네 엄마라고 여기고 뭐든지 부탁만 해라. 내가 밤새 승희랑 같이 있어주마. 승희 아빠도 왔으니까 장례 준비도 함께 하자꾸나. 참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싶어야 맞는 거죠.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협소해서 싫어서 미리 예약을 해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데 승희 부모님과 승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승희 엄마가 제 옆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응, 승수냐? 너 얘기 들었지? 너도 얼른 이리로 와라. 우리 서연이가 남이냐?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지. 승수 너만 오지 말고 친구들도 부르고 또 승민이한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상갓집에 사람이 없으면 되겠냐? 친구들도 다 불러서 오늘 함께 밤새야지. 안 그러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런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상을 당한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초촐하게 치를 생각이지만 내일이면 회사 관계자분도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게도 제게 그랬어요. 너는 승희의 친구고 또 우리 승수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냐. 나도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로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다. 우린 한 가족이야. 갑자기 상황에서 태도가 바뀌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어찌됐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승소오빠도 어색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고 승소오빠의 친구들도 불러서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승희 엄마가 사돈네 8조까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냈는지 한 무더기로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승희 엄마가 제게 그러셨어요. 혹시 몰라서 승희 사촌오빠가 변호사인데 불렀다. 네 유산 상속에 관해서 조언도 많이 해줄 거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어려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봐라. 어차피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는 자식이라고 네 하나뿐이지 않냐. 혼자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냐? 경황이 없는 중이고 전문객들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변호사란 사람과 승인의 식구들과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만 나기라도 하면 승희 엄마가 제게 와서 그랬어요. 저 변호사가 내 조카 여사가 아니라 참 똑똑하고 거짓이 없어.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네 아버지 유산을 누가 빼돌려서 먹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 박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려.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저에게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볼일 보시라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또 그랬어요. 네가 아직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그래. 막말로 네가 믿고 있던 변호사가 무슨 사기를 쳐서 네 아버지 유산을 빼돌릴지 알게 뭐냐? 오로지 제 유산 상속에 눈독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피곤한 몸 상태라서 짜증이 왕창 밀려와서 그랬어요.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제가 받을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러시죠? 갑자기 제가 천국을 찌르는 말을 하자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난 니들 결혼을 반대한 적이 없다.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래도 덕분에 아빠의 장례식은 잘 치렀습니다. 발인까지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신 분들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승수 오빠를 따로 불렀더니 멀찌감치서 승희 엄마가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아빠의 저 많은 유산은 다 내 아들 것이 된다면서 박수치며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이니 이래서 사람 조심을 하라는 거겠죠. 장례를 치른 저에게 도와준다며 다가와서 그때까지 좋은 선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제대로 사기쳐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제게 접근을 했으니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제가 승수 오빠를 제 테이블로 오게 해서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 오빠도 같이 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네 뒷조사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겠어? 내가 엄마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산 상속도 장난 아니게 받을 것 같으니까 떼거지로 몰려오신 거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뭐? 떼거지? 그럼 생전에 모르는 사람이 돈 냄새 맡고 찾아 들어왔는데 지금 네가 상종이라서 힘든 건 알겠다만 호의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 그럼 나랑 오빠랑은 오빠의 어머니 때문에 이미 헤어진 건데 이제 와서 왜 찾아와서 나를 며느리 취급을 하시는 거지? 그러자 승수 오빠도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잖아. 오빠의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대박이거든. 내가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제가 승수 오빠 앞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오빠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부조금을 넣어준 거야. 딱 10만 원이더라. 가지고 가.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10만 원씩이나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승희도 이젠 안 볼 거야. 그럼 잘 가. 그 하얀 부조금 봉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최순수 가족 일동이라고 씌어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차를 타고 회사 분들과 함께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추접스럽게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면서 10만 원만 딸랑 부조금을 하면서 떼거지로 몰려왔다니 나를 뭘로 본 거야? 그 뒤로는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못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분께 넘기고 저는 그냥 아빠에게 물려받은 건물 안에서 네일샵이나 소울거리로 운영을 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저의 반쪽을 언젠가는 만날 거란 희망으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